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의사단체 관계자 5명을 고발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일부에서 제기된 우크라이나 파병설에 러시아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나토는 파병 계획이 없다며 서둘러 수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25개 지역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울산 남을의 김기현 전 대표와 경기 분당을의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 중량급 인사들의 경선 결과가 주목됩니다.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입장을 밝힙니다. 하위 10% 통보를 받은 김영계 5선 서른 의원은 탈당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의 낮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많게는 15도까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주요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일주일 넘게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정부가 정한 업무 복귀 시한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법적 대응으로 압박하고 있는데요. 전공의들이 떠난 대학병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 네,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상급 종합병원들이 한계를 호소하고 있는데 전공의들이 복귀할 가능성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정한 29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전공의가 복귀했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체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일부 전임의들까지 재임용을 포기하며 파업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복귀 시한인 내일을 일단 넘긴 뒤 오는 3월 4일부터 전공의들이 업무에 복귀했는지 확인해 사법 절차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의사 면허 정지와 경찰 수사가 될 텐데요. 이미 정부의 법적 조치는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의사협회 관계자 5명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방조하고 교사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어제 전국 40개 의대 학장들이 따로 모여서 의대 증원 계획을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의대 학장들은 정부가 발표한 2,000명 증원은 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350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 2000년 의학 분업 당시 감축했던 인원을 되돌리자는 겁니다.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서면 집단 행동을 하겠다고 경고해왔습니다. 350명과 2000명은 접점을 찾기 어려워 의료 대란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증원 재논의 대신 특례법 제정이라는 당근책을 제시했습니다. 책임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필수 의료진의 의료 과실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자체 장들과 함께 의료계 집단 행동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개혁의 필수 조건이라면서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전국 시도지사들과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인 중앙지방협력회의. 정부의 의료개혁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대소도 안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윤 대통령은 연 2,000명씩 증원해도 인구 대비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도달하려면 27년이 걸린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당시 2배인 1,000명까지 늘린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걸 예로 들며 필수 의료가 붕괴된 데는 의사 수 감소도 원인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미용 성형 같은 또 이 비급여 부분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치열한 경쟁이 될 수 있게 시장 원리가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윤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 완화,
보상체계 강화 같은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한 만큼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걸 재확인한 가운데 정부는 중등증, 경증 환자의 분산 배치 등을 통해 의료계 집단 행동 장기화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보건의료 위기 단계가 심각에 이르자 정부는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할 수 있도록 조치했죠. 정부가 시범 사업으로 간호사들을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현장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정부는 시범 사업을 통해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의료 공백 기간 동안 PA 간호사를 임시적으로 합법화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간호사들은 정부의 시범 사업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보건당국이 아닌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하도록 한 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면 보호해주겠다라는 것들은 나중에는 결국 병원 책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고발을 했을 경우 결국 본인이 또 그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간호사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건 지난 4년간의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2020년에도 의료계 파업 당시 병원을 지킨 간호사들이 무더기 고발을 당했고, 지난해에도 PA 간호사 채용 공고를 냈다는 이유로 병원장이 형사 고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시범 사업만으로도 법적 보호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기관장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리는 고소 고발 이런 거에 대한 그 방어, 법적인 방어 그 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간호사들은 의료 공백 해소에 동참하려면 정부가 더 적극적인 방어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스웨덴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32번째 회원국 가입을 앞두고 있죠. 이렇게 되면서 러시아는 발트해에서 완전히 포위된 모습입니다. 이 때문일까요? 나토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러시아는 유럽 일부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파병설에 발끈하고 있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유럽 일부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파병을 검토 중이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자국 TV 연설에서 나토와 유럽연합 일부가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특히 프랑스가 파병에 대해 어떤 것도 배제할 수 없다는 등 모호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나토 파병설에 불을 붙였습니다. Il n'y a pas de consensus aujourd'hui pour envoyer de manière officielle, assumée et endossée des troupes au sol, mais en dynamique, rien ne doit être exclu. 스웨덴의 나토 동맹국 합류로 역풍을 맞은 러시아는 즉각 경고 메시지를 보내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В этом случае уже нужно говорить не о вероятности, а о неизбежности. Вот так и оцениваем. И также должны оценивать эти страны, отдавать себе в этом отчет. 이에 나토와 유럽 국가들은 문제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Das schließe ich aus. Das ist von Anfang an deutsche Position gewesen. Ich bin dem Generalsekretär der NATO dankbar, dass das heute Morgen auch nochmal in aller 나토를 이끄는 미국 역시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낼 계획이 없다고 백악관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반면 군사력과 무기 부족의 한계에 다다른 우크라이나는 현실 가능성과는 별개로 나토 파병설에 반색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보내면 러시아는 북한에 식량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김세희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에서 한글이 적힌 무기 파편들이 발견되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4 ballistic missiles of allegedly North Korean origin were used during Russia's missile attacks on the territory of Ukraine.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6개월 동안 포탄 수백만 발을 러시아에 지원했다는 구체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에서 러시아로 무기를 실은 컨테이너 약 6,700여 개가 건너갔다고 밝혔는데 152mm 포탄으로 계산하면 300만 발, 122mm 방사포탄으로 보면 50만 발 이상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반대로 러시아가 북한에 보낸 컨테이너는 이보다 30% 정도 더 많은데 식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했습니다. 이외에도 생필품과 나중에 러시아로 다시 가기 위한 무기의 소재나 부품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신 장관은 현재 북한 군수공장 수백 개 가운데 30%가 가동하고 있는데 러시아에 제공될 무기 관련 공장은 모두 가동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신 장관은 지난해 11월 발사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는 현재 임무 없이 궤도 비행 중이며 북한이 이르면 다음 달 또 다른 정찰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미국에선 불법 입국한 20대 남성이 22살 여대생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 불법 이민자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미국인 55%는 불법 이민을 큰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지난 22일 조지아주에서 22살 여대생이 캠퍼스에서 아침 운동을 하러 나갔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베네수엘라 국적의 남성 26살 호세 이바라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But is not a U.S. citizen. He has been charged with the following: malice murder, felony murder. 신원 조회 결과 이바라는 2022년 9월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왔고 구금 이후 석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부 국경을 통해 들어온 이민자를 테러리스트로 지칭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바라를 괴물이라며 취임 즉시 남부 국경 봉쇄를 단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희생자 유족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고 성명을 통해 유죄로 입증되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불법 입국 이민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올해 대선을 앞두고 경제보다 불법 이주민 문제를 더 우려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갤럽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민 문제가 정부를 앞질렀습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55%는 불법 이민 문제가 미국의 핵심 이익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불법 이주민 문제가 대선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29일 동시에 텍사스 국경 지역을 방문합니다. 미국에서는 반이민 정서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강화 예산이 공화당의 반대로 불발됐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영남권을 포함해 25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한 경선 결과를 발표하는데 김기현 전 대표와 김은혜 전 홍보수석이 경선을 통과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략공천 후보자와 전국 14개 지역구의 경선 투표 결과를 추가 발표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으로 논란이 일었던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지난 2020년 법 개정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게 됐고 전월세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일본 도쿄 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오늘부터 17일 동안 방류합니다. 네 번째 해양 방류하는 오염수의 양은 7,800톤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50대 주민이 청소 중이던 60대 경비원을 마구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넌 가짜라고 소리치며 둔기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보도에 한여애 기자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경비원에게 발길질을 하고 포대 위에 넘어뜨립니다.
다리를 피하려고 하자 계속 쫓아다니며 위협합니다. 남성의 위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서도 이어졌습니다. 결국 경찰관 2명이 남성의 팔을 붙잡으며 제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남성이 집에서 가져온 둔기와 주먹에 머리와 얼굴을 맞았습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경비원과 경찰을 폭행한 50대 남성 A씨가 검거됐습니다. 지나가다 욕을 해요. 그래서 특히 경비들 보면 이렇게 난리 치더라고요. 아파트 입주민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폭행을 말리던 다른 입주민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넌 가짜라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곳에서 A씨에게 마구 폭행을 당한 경비원과 경찰관은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음주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시종일관 묵묵부답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 집행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후배 선수를 괴롭혔다는 의혹에 휘말린 여자 배구 오지영 선수가 1년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한국배구연맹은 프로스포츠에서 반드시 척결돼야 할 악습이라고 지적했고 소속 구단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여자 배구 국가대표 리베로로 활약하며 4강 신화를 이끌었던 오지영 선수. 후배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한국배구연맹은 지난 23일 1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까? 연맹은 당시 결론을 내지 못했고 어제 2차 상벌위원회를 다시 열어 오 선수에게 1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장호 상벌위원장은 오 선수가 후배들에게 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 침해 등을 인정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서로 주장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긴 있지만 분명히 인권 침해 사안이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봤습니다. 프로배구에서 직장 괴롭힘 사건으로 징계까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인데 연맹은 프로스포츠에서 척결돼야 할 악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내부 조사를 통해 오 선수에 의한 인권 침해 행위를 파악했다며 오 선수와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한편 오 선수 측은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학교 교실에서 사망한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또 신림동에서 최윤종에게 변을 당해 안타깝게 숨을 거둔 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장덕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초등학교 교실에서 사망한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요청 후 6개월 만에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생님의 사망이 개인적 차원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며 고인은 평소 학부모 민원과 문제 학생 지도에 고충을 겪었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의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SNS에 동료 선생님들의 눈물겨운 협력의 결과라며 교육 공동체가 서로를 보듬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또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한 법조항의 위헌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의료법 제20조 2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앞서 2008년 태아 성별 감정을 전면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뒤 임신 32주 이후에는 성별 고지가 가능해졌지만 일부 예비 부모들은 법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임은정 부장검사의 비밀 누설 혐의를 수사하던 중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과의 공모 정황을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문정 대구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2021년 3월 자신의 SNS에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한 감찰 결과를 알렸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당시 모해 위증과 관련된 검찰 측 재소자 증인에 대한 입건 여부 등을 두고 감찰 3과장과 이견이 있었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로 감찰 3과장이 주임 검사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한 시민단체는 임 부장검사가 이런 내용을 공개한 것을 두고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며 검찰에 고발했고 임 부장검사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이 안 된다며 반박했습니다. 국민들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언론에 충분히 알려져 있어서 공무상 기밀이 아니다라는.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온 공수처는 지난 8일 임 부장검사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어제 대검찰청 감찰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임 부장검사가 자신의 상관인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과 공모한 정황을 확인하고 한 전 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앞서 대검은 최근 임 부장검사가 비밀엄수 의무를 어기고 감찰 결과를 공개했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임 부장검사가 받고 있는 수사와 별개로 징계 여부와 수위는 검찰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사우디 리그의 끊임없는 러브콜을 받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5일 머니를 거절하고 소속팀인 토트넘과 재계약 협상을 시작했다는 영국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영국의 한 스포츠 전문 매체는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가 이미 재계약과 관련해 비공식적인 협상을 시작했고 조만간 공식적인 협상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우디 리그는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카림 벤제마, 네이마르 등 세계적인 선수들을 영입했는데요. 이들의 다음 주된 영입 목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 선수로 사우디 리그 진출 가능성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언급되고 있죠. 하지만 결과는 토트넘과 손흥민의 동행이 유력할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의 것이라고 주장되는 머리카락이 중국 경매에 등장했습니다. 최근 한 중국인 누리꾼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장원영 씨의 머리카락 3가닥을 판매하는 경매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콘서트장에서 직접 머리카락을 뽑았다며 DNA 신원 확인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경매 참여자들이 앞다퉈 입찰에 나서면서 가격은 10만 위안이 넘어 우리 돈 약 1,915만 원까지 치솟아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경매는 오는 3월 2일 마감된다고 하는데요. 소식을 접한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남의 머리카락을 왜 뽑아서 파나 사는 사람도 이상하다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네요. 호주 남부의 한 숲속에서 코알라 한 마리가 죽은 친구 곁을 차마 떠나지 못하고 애도하는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의 한 동물보호단체가 촬영한 코알라 영상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구조가 필요한 코알라 한 쌍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구조대원이 출동했지만 암컷 코알라는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수컷 코알라는 숨진 암컷을 안기도 하고 하늘을 보면서 한참을 슬퍼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알라는 사회성이 발달한 동물이 아니어서 이런 모습은 정말 보기 어려운 장면이라고 합니다. 구조대원들은 숨진 암컷을 수습하고 수컷은 숲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동물들의 구조 작업은 항상 힘들지만 이번엔 가슴이 더 아팠을 것 같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갈등의 중심에 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결국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친문계 핵심인 임종석 전 실장 대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했는데 당내 반발에도 이재명 대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장현 기자입니다. 이명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띄운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불출마 압박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 의사를 밝혔던 임 전 실장은 결국 공천 배제됐습니다. 대신 이 지역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전략 공천됐습니다. 어제도 이 부분에서 많은 토의가 있었고 오늘도 대부분 이 지역에 대해서 여러 상호 의원님들 간에
교차 토론, 심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임 전 실장을 다른 지역구에 전략 공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임 전 실장 논란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여기까지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아쉽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잠깐만요. 예, 고맙습니다. 임 전 실장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 배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민주당에선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배제로 친명계와 친문계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을 품고 분열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던 고민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앞에서 민주당이 멸문 정당이 되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어서 표선우 기자입니다. 공천 신뢰 회복을 주장해온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돌연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불신이라는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다며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위기는 다름 아닌 불신입니다. 이어진 의총에서도 공천 문제를 둘러싼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공천 배제까지 더해지며 개파 간 전선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이게 명문 정당이 아니라 멸문 정당이 되고 있고 이것은 총선 승리와는 멀어진 길을 가고 있다. 여기에 여론조사 관련 논란도 오히려 심화됐습니다. 최근 선관위원장직을 내려놓은 정필모 의원이 조사업체 관련 허위 보고를 받았고 나도 속았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업체 선정 방식에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자신도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관계자들의 진술이나 내용을 밝혀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당초 불참 예정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비명 의원들의 날선 불만에 원론적 답변만 내놨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당무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여론조사로 이미 경선을 치른 의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면 선관위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후폭풍은 거세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한편 민주당에선 의원들의 줄탈당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영순 의원은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 합류를 선언했고 사실상 공천에서 배제된 이상원 의원도 경선 기회를 요구하며 탈당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 소식은 권용범 기자입니다. 현역 하위 10%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던 비명계 초선 박영순 의원이 결국 민주당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하위 20% 통보를 받은 김영주 국회부 의장과 공천에서 배제된 이수진 의원에 이어 세 번째 현역 의원 탈당으로 새로운 미래 간판을 달고 현 지역구인 대전 대덕에 출마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천이 아닌 망천을 강행하는 무모함과 뻔뻔함에 질려 더 이상의 기대와 미련은 어리석은 것임을 깨닫고 탈당을. 조정식 사무총장의 지역구에 도전했지만 후보자 검증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윤식 전 시흥시장은 민주당을 떠나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조 사무총장 지역구에 도전하는 방향으로 국민의힘과 이미 조율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혼쭐 내고 이재명 사당을 심판하는 것이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울산 북구 현역 이상헌 의원은 해당 지역구 후보로 확정된 진보당 윤종호 후보와 경선을 요구하며 오늘까지 답을 달라고 압박했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탈당 뒤 출마한다는 겁니다. 야합에 의해서 강탈한 후보라는 오명은 민주진영의 승리를 절대로 담보할 수 없습니다. 비명계 줄탈당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는 5명 안팎의 의원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국민의힘에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경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당초 서울 영등포 을 지역에서 경선을 치를 예정이었죠. 일각에선 부산 지역에 전략적 재배치를 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 공천 결과가 나오지 않은 보류 지역 현역 의원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돌연 서울 영등포을 경선을 포기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SNS에 신속히 전열을 정비해 결전을 준비하는 게 급선무라며 박용찬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박 전 장관을 부산을 비롯한 험지에 재배치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박민식 전 장관 같은 큰 정치인은 국민의힘과 함께해야, 그런 분이 함께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국민의힘에서 함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공천 심사 결과가 계속 미뤄지는 보류 지역 현역들은 무성한 컷오프설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울산 남구갑의 이채익 의원은 현역 평가에서 지울 수 없는 합리적 의구심이 여러 군데 징후가 보인다면서도 단연코 하위 10% 대상자가 아님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서구 동구의 안병길 의원도 컷오프 대상이 아니라며 다른 이유로 발표가 뒤로 미뤄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권에선 발표가 미뤄진 지역 현역들 상당수에게 사실상 불출마 결단을 내려달란 공관위의 신호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명수 의원은 정치적 음모의 그림자라며 그간 컷오프설을 부인했지만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아쉽지만 제 스스로부터 사심을 버리고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개혁 혁신의 대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물밑 설득 작업을 통해 잡음 없는 공천 기조를 이어간다면 현역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추가로 나올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도영입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벌써 이번 주에만 2번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월요일엔 거짓말로 타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는 위증교사. 어제는 대장동 사건으로 법정에 나왔는데 자신은 민간업자들에게 사탕 하나도 받지 않았다며 검찰의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은 홍지호 기자입니다. 이틀 연속으로 법원에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지지자들의 응원이 쏟아집니다. 가볍게 손을 흔든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법 리스크 부각된다는 지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정에선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배임과 성남FC 뇌물 사건 등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최근 법관 인사로 재판부에 변동이 생겨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각각 의견을 밝히는 재판 갱신 절차가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고 청탁을 받고 기업들이 성남FC를 후원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혐의 하나하나를 두고 직접 반박했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업자들과 사적으로 만난 적도 그들에게 사탕 한 개도 얻어먹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뇌물도 아닌 배임죄로 기소한 것은 정치 보복 행위일 뿐이라고 강조하면서 성남FC 후원금 사건 내용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출마 등을 이유로 재판 분리를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다음 달 12일과 19일에도 법원에 나와야 합니다. 한편 이 대표는 로비스트인 김인섭 씨가 백현동 개발 사업에 관련됐다는 것을 2018년 12월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법정 증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4대 금융그룹이 기업과 개인에게 빌려줬다가 받지 못해 결국 회수 자체를 포기한 돈이 2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 경기 둔화에 고금리까지 겹치며 연체율이 상승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영업자들의 성지로 불리는 황학동 주방용품 거리입니다. 카페나 식당을 차리려는 자영업자들이 주방기기를 사러 오는 곳인데 폐업으로 주방기기나 식탁 등을 팔러 오는 사람들뿐 개업하려는 사람들은 찾기 힘듭니다. 너무 안 되는 거지. 뭐 IMF보다 더 안 되는 것 같아. 한 달에 보통 뭐 개업하는 사람이 한 옛날에 한 10명에서 15명이면 지금 한 5명밖에 안 돼. 지금은 창고에 이렇게 폐업 물건만 많이 쌓여있는 것만 많아요.
경기 둔화에 고금리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카드와 대출 연체율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이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한 채권의 규모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4대 금융그룹이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포기한 대출 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조 9,6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8%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추정 손실을 포함한 전체 부실 채권 규모도 7조 9,378억 원으로 전년보다 47% 증가했습니다.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지만 체감 경기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부실 채권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국회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되는데 여야는 내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실거주 의무 규정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소위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 2021년 도입됐습니다. 정부가 사과와 배를 중심으로 과일값 할인을 지원하며 물가 잡기에 나섭니다. 대형 유통업체와 함께 못난이 사과 800톤, 배 110톤을 풀겠다며 과일 가격을 최대 40%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수입 과일을 들여오는 요건도 완화해 바나나와 파인애플 등 대체 과일을 대거 투입할 계획입니다. 화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제 급등하면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5만 7천 달러를 넘은 건 지난 2021년 12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시총 2위인 이더리움 가격도 3.61% 올라 3,200달러를 넘어섰는데 2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태평양으로 뻗어가려는 중국의 속마음에 남중국해에서는 이곳의 90%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중국과 이를 인정하지 않는 다른 나라들의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의 긴장감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 중국명 황앤따오 주변 해역의 위성 사진입니다. 중국이 암초 주변으로의 진입을 막기 위해 부유식 장벽을 설치한 게 확인됐습니다. 필리핀이 자국의 어업 활동을 방해한다고 반발하자 중국은 황앤따오는 중국 땅이라고 맞섰습니다. 黄岩岛是中国固有领土。近来，菲律宾方面在黄岩岛海域采取一系列侵犯中国主权的行为，中方不得不采取必要措施，坚定维护自身领土主权和海洋权益。 지난해에도 중국이 부유식 장벽을 설치하자 필리핀이 이를 곧바로 제거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90%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상설재판소와 다른 나라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중국 해양조사선에 대만 주변 수역 침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후 중국 선박의 해당 수역 침범은 9건이었는데 과거와 비교해 대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만은 해안선에서 24해리까지를 접속 수역으로 정하고 선박 검사나 강제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여기 두 손으로 천천히 조각상을 만져보는 이들이 있는데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부활절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십자가를 짊어진 그리스 도상을 두 손으로 천천히 만집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인데 뒤에서 아버지가 조용히 지켜봅니다. 현재 시간 26일 스페인 남부 도시 론다에서 부활절을 기념해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부활절 조각상을 만질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직접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 신자들을 위해 마련한 특별한 기획입니다. 덕분에 감각과 마음으로 조각상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여느 2월 날씨라면 눈도 내리고 도처에 얼음이 있기 마련이었다는 시카고. 그러나 요즘 시카고 날씨와는 다른 얘기라는데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잔디에 누워 노트북을 하며 여유를 즐깁니다. 호수 근처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곳은 미국에서 3번째로 큰 도시 시카고입니다. 보통 이 시기 시카고는 가장 추울 때인데요. 현지 시간 26일 시카고 최고 기온은 19도로 종전 최고 기록인 18도를 경신했습니다. 그렇다고 벌써부터 목도리와 장갑을 멀리하면 낭패를 볼 수 있는데요. 오는 28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영하권이 된다고 합니다. 참 종잡을 수 없는 날씨죠. 등산 좋아하시나요? 멕시코에선 매년 여성 산악인들을 위한 행사를 여는데요. 올해는 어떤 사람이 주목을 받았을까요? 영상 함께 보시죠. 멕시코에서는 매년 산악 여왕 행사가 열립니다. 여성 산악인을 홍보하기 위해서 1950년대부터 진행한 행사인데요. 올해 산악 여왕으로 뽑힌 여성은 하이힐 대신 등산화를 신고 망토와 얼음 도끼를 선물 받았습니다. 여성 산악인이란 점이 최고봉을 오르는데 제약사항은 아니란 점도 보여주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멕시코에는 5,000m가 넘는 여러 개의 산이 있죠. 그만큼 산악인들에겐 매력적인 나라일 듯 싶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리빙 전시회인 2024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올해 29회를 맞이한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는 브랜드 전시관과 리빙 트렌드 세미나, 리빙 디자인 어워드 등의 부대 행사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450여 개 기업과 브랜드가 참여해 인테리어와 가구, 가전, 키친웨어, 오피스 소품, 패션 아이템 등 일상과 맞닿은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현재 밀양과 구례 등 일부 지역은 영하권으로 떨어진 곳이 있는데요. 하지만 낮이 되면 서울 9도, 남부지방은 1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적절한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날은 포근하겠지만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날이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3일절 금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토요일에는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에 제주와 충남 서해안, 남해안부터 시작돼 오전 중에는 그 밖에 충청 이남으로 확대되겠고요. 밤에는 모두 잦아들겠습니다. 대부분 비로 내리겠지만 기온이 낮은 산지에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동해안과 영남 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3.3도, 대구는 영하 2.3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전과 대구 11도, 광주와 부산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꽃샘 추위는 일요일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